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눈 떠보니 선진국,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지체 현상에 대한 비판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유의 책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곤 하는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제 선진국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면적인 부분들, 가치관이라든가 사회 제도, 이런 부분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자의 전문 분야 IT를 중심으로 해서 비판을 하고, 또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일종의 재현,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된 한국, UN 경제총회를 웅크타드라고 하잖아요. 이 웅크타드에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한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격상됐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진 7개국 모임 있죠. G7 모임에 있어서 2년 연속 우리가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세계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인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지금 국내에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많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선진국이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이게 무슨 선진국이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여하튼 간에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상당히 감회가 새로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61년도에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89달러였다는 거예요. 1년간 89달러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계 101위권이었고, 그리고 GDP의 10%가 외국의 원조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원조가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의 나라였던 거죠. 수출은 3,200불 정도, 수익은 3억 4천불, 11배가 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냥 곧 결단날 나라,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점프를 해온 거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토지 개혁을 그래도 성공했다는 것, 그리고 또 유교 문화권의 영향인지 몰라도 교육열은 남다르잖아요. 근데 교육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국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열이라든가, 그리고 이외에 운에 해당하는 그런 요소들도 상당히 많았죠. 인류의 절반이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그런 사회주의라는 그런 제도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남들 쉬고 있을 때 또 우리만 달려나갈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그런 인간형이라고 인정되어지고 있는 중국인들 상술이 뛰어나잖아요. 중국과 우리가 동시에 뛰었으면 쉽지 않았겠죠. 왜냐? 중국은 아무래도 더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인구가 많으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이 체제 경쟁 때문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수입을 규제한다거나,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WTO 체제 하에서.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것들, 국내 산업을 보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용인을 했던 그런 또 상황이었죠. 그리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잣돈을 50억 달러 이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계속 점프를 해오게 됐는데, 조선 반도체, 배터리, 그 다음에 K 콘텐츠, 문화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오지 않았나. 이제 국제적 기준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왔던 국가적, 사회적 목표, 이런 목표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성장률, 이런 것들에만 주목을 하잖아요. 10% 성장해야 되는데, 5% 성장해야 되는데, 왜 성장을 못하는 거야? 왜 고성장을 못하는 거야? 왜 저성장이 지속되는 거야?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도 계속 늘어야 되는데, 왜 정체되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인간이 태어났을 때 어린 시절에는 키를 측정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키가 커야지, 이런 목표를 갖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30대가 넘어가서 이제 그 시기가 넘어가면 키는 안 자라잖아요. 그런데도 30대, 40대가 돼서도
키를 더 키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30대 40대가 넘어가면 허리 둘레를 재야 되고 혈압을 재고 혈당을 재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국가에 적용을 하면 이제는 성장, 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이런 부분보다는 중산층의 비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쪽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라는 개념을 중산층 비율을 높이는 것, 이렇게 잡아도 될 것이고, 또는 양극화를 이제 해소하는 것,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그리고 성장을 목표시하지 말자, 이런 의미이지 결과로서의 성장은 좋은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불평등, 양극화, 이런 것들을 완화해야지만 성장이 빨라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과로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만 추구하고 경제 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사실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죠.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도 아니 내 소득은 더 줄었는데, 이런 관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어젠다라 하더라도 그걸 성장률의 관점이 아니라 중산층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결과로서의 성장도 훨씬 빨라지게 된다. 우리 사회의 고장난 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 정도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이 떼먹을수록 상을 주는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무슨 얘기냐면, 자, 경제사범 통계를 쭉 내보면 범행 액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집행유예의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300억 정도 이상 띄어먹으면 거의 집행유예, 실형을 받는 경우가 극히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최고위층, 우리 항상 보잖아요. 집행유예. 하지만 가난한 서민들, 금액이 작은 사건으로도 몇 년의 실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특히 이 경제 범죄에 대해서 동일한 형량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선진 시스템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산재 사망률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전쟁을 하는 나라가 죽는 정도의 그런 인원이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래서 OECD에서 거의 산재 사망 사고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편이 싸다, 좀 섬찟한 소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뭐냐면 이 산재 상해 사망 사건의 형량도 단지 3%만 실형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평균 벌금이 448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448만 원 차라리 쓰고 만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편이 더 싸다,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관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도 안 쓰고 신호수도 없고, 또 위험한 거 있으면 다 하청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의 그 시스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세 번째는 선정적 기사를 내놓아야 한다. 언론의 문제인데, 언론사에서 클릭당 이 포털사에서 비용을 지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1년에 한 3천억 정도가 이제 언론사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클릭을 많이 유도해야지만 돈을 많이 받게 되니까 선정적인 기사들, 무책임한 기사들,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쓰게 된다는 거야. 저자는 아예 그런 비용 3천억 국가에서 지급을 하자, 그리고 수준 있는 그런 기사를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하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이라는 건 우리에게 중요한 환경이죠. 매번 언론 보면 그냥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심란해지고, 기사의 그 수준과 이 분위기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 지금은 공수처가 생겨서 기소 독점주의는 아닌데, 여튼 이거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판사들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법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시 되어야 될 부분들, 이런 사법 정의에 관련된 부분도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진국의 재정의. 이 책의 제목이 눈 떠보니 선진국이잖아요. 우리가 웅크타드에서 선진국으로 만장일치로 격상된 것, 인정이 된 것이고, G7도 별일 없이도 늘 가고 있고, 여튼 선진국인데,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책에서 계속 선진국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과연 지금과 같은 선진국 개념, 보다 높은 수준의 물질 문명, 그리고 그 물질 문명을 향유하는 그런 국민들, 과연 그들이 선진국일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미국 사회의 이면들을 다양하게 보면서 과연 저 나라가 선진국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물론 세계 최강대국이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는 없지만 과연 저 나라가 선진국인가?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선진국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문화 지체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 문명을 향유하면서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해를 끼치는, 과연 이런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공헌을 하는, 기후 문제를 앞서서 해결한다거나 재생 에너지를 구현을 한다거나, 그래서 외부 세계에도 많이 전파를 한다거나, 또는 인류 차원의 불평등, 절대적인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국가, 사람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정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진국을 정의를 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 신화를 공부할 때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신화 중에서 우리의 신화가 유일하게 보편 사상을 담고 있다, 그런 내용을 책에서 읽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뭐 나라가 발전하고 이래서 의시되고 이런 게 아니라 홍익인간이라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런 보편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유일한 신화라는 것, 이런 부분도 자, 우리의 그 선진국의 재정의, 그런 차원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